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야 갈등의 핵심이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이 야당의 단독 표결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반발하며 퇴장했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불참도 검토하는 등 전국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에 대해 대통령실은 일단 공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국무위원회 해임 건의안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하루 정도 걸려 대통령실에 전달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업을 끝낸 화물연대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검찰 고발 검토도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운송사들은 총파업에 동참한 노동자들에게 업무 복귀 조건으로 화물연대 탈퇴를 요구해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12세에서 17세 청소년도 코로나19 이가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접종을 원하면 사전 예약과 당일 접종이 가능한데 사전 예약자는 오는 19일부터 이가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북, 영남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영서에는 짧은 시간 최대 5cm의 눈이 쌓이는 만큼 퇴근길 혼잡이 예상됩니다. 아침을 여는 굿모닝 MBN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어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어제는 일요일이었죠. 그러니까 휴일에 이례적으로 국회 본회의가 열린 건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불가피하다 주장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의 책임을 덮어씌우려 한다고 맞섰습니다. 첫 소식 박자은 기자입니다. 총 투표수 183표 중 가 182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어제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목적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야당은 이상민 해임 건의안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임 건의안 처리는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해임 건의안 처리가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전 서둘러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현 정부에서 국무위원회 해임 건의안은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해서 진상도 밝히기 전에 윤석열 정부의 책임 있는 것처럼 덮어씌우기 몰아가려고 하는.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역시 민주당 자체 수정안을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김진표 의장은 오는 15일 전에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해 오도록 요청했지만 전국이 급냉한 상황에서 쉽지 않은 일이 됐습니다. MBN 뉴스 박지안입니다. 피켓, 고성, 삿대질, 국회엔 어제 이 세 가지 다 있었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기까지 국회엔 긴장감이 감돌았고 거친 언사가 오갔죠. 국회는 또 여야 갈등으로 얼룩졌습니다. 이어서 신동규 기자입니다. 피켓을 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실 앞에 모였습니다. 국회의장 사퇴하라! 사퇴하라! 여당 의원들이 해임 건의안은 이재명 지키기이자 대선 불복이란 팻말을 들고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야당에선 야유와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해임안 상정에 앞서 발언에 나선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 수석 부대표는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힘 자랑을 하다 근육이 터질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도대체 국정조사 합의는 왜 했습니까? 국정조사를 합의를 해놓고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파괴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재명 방탄이란 비판에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상민 방탄에 나서고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이상민 장관 한 사람 살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부 여당이 국회 국정조사마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려 하는 것은 후안무치입니다. 그동안 여야 원내 지도부의 계속된 노력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국회는 또 고성과 갈등으로 얼룩졌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국민의힘은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입니다. 민주당이 선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에 합의해놓고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건 이태원 참사 진상을 규명하자는 진실성에 의심이 간다는 거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정조사를 막고 싶었던 국민의힘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포문은 장제원 의원이 열었습니다. 앞서 장 의원은 선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에 반대했었습니다. 장 의원은 국정조사는 애초 합의해줘선 안 될 사안이었다며 민주당은 정치라는 탈을 쓰고 가슴에는 칼을 품고 다니는 정치 자객들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위는 전원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그 판단, 그리고 재발 방지라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서서 이번 해임안 처리로 인해 가지고 이 정쟁화의 어떤 그런 게 의도가 드러났다고.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막고 싶었던 국민의힘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정조사 자체에 대해서 반대해온 분들 아닙니까? 유가족들하고 첫 우리 국조특위의 간담회에서도 전면 불참한. 국민의힘에서 보이콧 선언 등 강경 대응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국정조사가 파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죠. 이 상황에 일요일인 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이 처리되면서 전국은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해임안 파장 홍지호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해임안을 당연히 거부하겠죠. 앞서 지난 9월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받아들이지 않았죠. 예. 이번에도 강경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인사든 문책이든 하겠다는 대통령의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통상 해임안이 대통령실에 통지되는 데는 하루 정도 걸리는데 따라서 공식적인 입장이 오늘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역대 정부에서 해임안이 나온 건 모두 8번입니다. 해임안 이후에도 자리를 지킨다면 박근혜 정부 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난번 박진 장관에 이어 이번이 3번째가 됩니다. 네, 야당이 곧바로 탄핵 소추 카드를 언급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해임안을 거부하면 신속하게 탄핵 발의를 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 의원은 본인이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행정자치부 장관을 하다가 해임안으로 자진 사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 대통령을 만나서 행정자치부 장관 사표를 제출을 했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해임안이 끝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대통령을 향해 강한 메시지를 내면서 이태원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명령을 계속 거부할 경우 국민께서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다해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예, 국무위원, 그러니까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탄핵안 통과 절차는 해임안과 비슷합니다. 예. 재적의원의 과반인 정족수는 같고 보고와 의결 2차례의 본회의가 열려야 합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가 열려 있지만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는 전례가 없는 만큼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길게는 180일 동안 업무가 정지되지만 기각이 되면 민주당의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에 이어 탄핵까지 잡음 없이 단일 대오를 유지할지도 관건입니다. 네, 여당 상황도 좀 짚어볼게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의 협상론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면서요? 네, 친윤계 의원 중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의 글을 한번 보실까요? 예. 민주당이라는 집단을 상대로 겉멋 패션 정치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과 그 어떤 협치도 불가능하다, 더 당해봐야 실체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는데요. 민주당을 비판한 글이지만
민주당을 상대한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의 대응을 겉멋이라고 지칭한 것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친윤계의 핵심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도 민주당이 외친 진상규명은 애초부터 거짓말, 대선 불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 윤핵관의 투톱이라고 불렸잖아요. 그렇다면 이른바 윤심이 전해진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한 친윤계 의원은 MBN에 지금 필요한 건 당정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임안과 예산안 같은 여야 간 대치도 있지만 여당은 내년 3월 초쯤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열죠. 예. 이선 후퇴를 선언했던 장 의원이 강경한 메시지를 내는 게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해임안 처리로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15일을 시한으로 못 박았는데 이견은 전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민주당은 어제 정부 원안에서 감액만 반영한 자체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여당을 압박했는데요. 유례가 없는 일이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의로 좁혀지긴 쉽지 않고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여야 협상 좀처럼 쉽지가 않겠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지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업을 끝낸 화물연대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부 운송사들은 파업에 동참한 노동자들에게 노조 탈퇴를 요구하는 등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차가 한 대씩 움직입니다. 화물연대가 지난주 금요일 파업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운수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하고 있습니다. 총파업은 종료됐지만 갈등이 모두 해결된 건 아닙니다. 우선 충남과 대전 지역 일부 화물 운송사는 노동자들에게 업무 복귀 조건으로 화물연대 탈퇴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화물연대의 파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조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다른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고발 등 정부는 파업 중단 이후에도 화물연대 측에 파업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줬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 화물업계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안전 운임제를 둘러싼 갈등도 해소되지 않아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영 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제주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 중부와 전북, 영남 지역은 오후부터 밤 사이 눈비가 예상되고요. 특히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퇴근 시간 무렵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의 양은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 5mm 미만으로 양이 적겠지만 기온이 낮은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영서 지역은 최고 5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 영하 1.5도, 대전 영하 3.4도, 대구는 0.9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5도, 광주 7도, 부산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지난 9일 대구에서 무려 10일중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기차 택시가 원인 모를 이유로 돌진하면서 사고가 났는데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는데 사고 원인을 두고 논란입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한 전기차 택시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갑자기 택시가 멈춰있던 앞차를 들이받더니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돌진합니다. 택시는 중앙선까지 넘어 다른 차들을 잇따라 들이받고 연쇄 충돌로 모두 11대의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11대의 운전자와 동승자 1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고 5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면 돌진한 택시는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는 사고 원인이 운전자의 조작 실수이든 차량 결함이든 전기차는 이런 돌진 사고에서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기차가 정지 상태에서 튀어나가는 출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추돌을 냈을 때 굉장히 강하게 부닥칠 수가 있고 밀고 나간다는 얘기죠.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 화면을 토대로 사고를 낸 택시 운전자와 피해자,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지하철의 임산부 배려석 보셨을 텐데요. 좌석이 분홍색으로 돼 있거나 스티커가 붙어 있어 구분이 확실하지만 남성이나 임산부가 아닌 여성이 앉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띄곤 합니다. 그런데 요즘 배려를 유도하는 기발한 시스템이 도입됐다고 하는데요. 정치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도심을 관통하는 광주 지하철입니다. 한쪽에 마련된 임산부 배려석에 앉으면 머리 위에서 소리가 납니다. 고객님께서는 임산부 배려석에 앉으셨습니다. 임산부가 아니시라면 임산부를 위하여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적외선이 감지해 자리에 앉는 모든 승객들에게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 임산부가 아니라면 뜨끔할 수 있습니다. 마음도 별로 편할 것 같지는 않고 앉아 있어도 신경 쓰여서 그럴 바에야 그냥 일어서 있는 게 낫지 않나. SNS에도 이 자리에 앉았다가 화들짝 놀라 도망쳤다는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광주 지하철이 시범 도입했는데 맘카페 등에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테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거 잘 지킨 것 같은데요. 일부에서는 비워둘 필요까지 없는데 배려를 강요한다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그냥 임산부 오시면 비켜드리는. 서울도 비슷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광주와 마찬가지로 여론을 수렴해 정식 도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국민의힘은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입니다. 민주당이 선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에 합의해놓고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건 이태원 참사 진상을 규명하자는 진실성에 의심이 간다는 거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정조사를 막고 싶었던 국민의힘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포문은 장제원 의원이 열었습니다. 앞서 장 의원은 선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에 반대했었습니다. 장 의원은 국정조사는 애초 합의해줘선 안 될 사안이었다며 민주당은 정치라는 탈을 쓰고 가슴에는 칼을 품고 다니는 정치 자객들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위는 전원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상 규명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그 판단 그리고 재발 방지라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서서 이번 해임안 처리로 인해 가지고 이 정쟁화의 어떤 그런 게 의도가 드러났다고.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막고 싶었던 국민의힘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정조사 자체에 대해서 반대해온 분들 아닙니까? 유가족들하고 첫 우리 국조특위의 간담회에서도 전면 불참한. 국민의힘에서 보이콧 선언 등 강경 대응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국정조사가 파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서울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GTX-C 노선 우회를 요구하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자택 앞에서 벌여오던 시위가 사실상 금지됐습니다. 현수막에 확성기까지 동원되다 보니 애꿎은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해왔는데 이들이 낸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서울 한남동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자택 앞. 현수막을 단 차량들이 줄지어 늘어서며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현대건설이 맡은 GTX-C 노선의 아파트 지하 관통 계획을 철회해달라는 은마아파트 주민들입니다. 확성기 소음에 민원이 빗발치면서 차량 시위로 방식을 바꿨지만 앞으로는 이마저도 정 회장 자택 주변에서는 모두 금지됩니다. 불편을 호소하던 인근 거주민들과 현대건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성의도 쓰고 떼쓰는 수준이니까 나한테 피해주는 건 생각하고. 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며 개인의 주거지 부근에서의 시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이 결정한 집회 금지 구역은 정 회장의 자택 100m 이내입니다.
해당 구역에서는 마이크나 확성기 등을 이용해 연설을 하거나 구호를 외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정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GTX 우회 주장을 담은 취지의 현수막이나 유인물을 철거해야 하고 이런 현수막이 걸린 자동차 주정차도 금지됩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지하철 승하차 시위가 1년을 넘겨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장현은 오늘 출근길에도 승하차 시위를 이어갈 예정인데 서울시는 무정차 통과를 검토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현재 이교욱 기자가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 나가 있는데요. 이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전장현은 오늘도 오전 8시 이곳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예고한 바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시작 전이기 때문에 평소 월요일 출근길과 다르지 않지만 시위에 맞서 서울시가 무정차 통과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시민들 입장에서는 출근을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삼각지에서 제가 환승을 많이 하는데 삼각지에서 그 무정차를 하면 제가 이제 4호선을 못 타니까 전철을 갈아타든지 아니면 버스로 갈아타든지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삼각지역에서 승하차한 승객은 하루 평균 4,100여 명으로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수천 명의 시민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 상황에서 조금 전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문의했는데요. 전장의 시위와 관련해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8일에 무정차 검토 방침이 밝혀진 직후 서울시는 10일에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이르면 오늘부터 시행에 나서는 걸 검토해 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역 열차 무정차 통과가 시행되면 일반 시민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장현 측은 무정차 통과에 따른 후속 대책이 장애인의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는 대책이기를 요청한다며 무정차 예고와 관계없이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삼각지역에서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포르투갈전 결승골의 주인공이죠. 축구대표팀 황희찬 선수가 팬들과 동료 김민재, 백승호 선수의 배웅을 받으며 소속팀 영국 울버햄튼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로코는 포르투갈을 꺾고 아프리카 국가로는 처음으로 카타르 월드컵 4강에 올랐습니다. 월드컵 소식 전광열 기자입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었지만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은 유럽으로 떠나는 황희찬을 보려는 수많은 팬으로 북적거렸습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여진보다 잘생겼어요. 황희찬은 비행기 탑승 시각이 임박할 때까지 팬들에게 일일이 사인해줬습니다. 많은 또 응원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축하해 주시러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나가서 노력하고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잘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황희찬과 절친한 대표팀 동료 김민재와 백승호도 늦은 밤 공항에 나와 배웅 행렬에 합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황희찬이 유럽으로 떠난 시각, 카타르 도하 풍경입니다. 호날두의 포르투갈을 꺾고 아랍권 최초이자 아프리카 대륙 최초의 월드컵 4강 진출을 이룬 모로코 선수들을 태운 버스가 호텔에 도착하자 팬들이 개선 장군을 맞는 것처럼 열광합니다. 같은 시각 모로코 최대 상업도시 카사블랑카는 2002년 대한민국을 보는 듯했습니다. 이로써 카타르 월드컵 4강 대진표는 프랑스 대 모로코와 아르헨티나 대 크로아티아의 대결이 됐습니다. 유럽과 남미 이외의 국가가 월드컵 4강에 오른 건 2002년 한국과 올해 모로코를 제외하면 1930년 제1회 대회에 미국이 유일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월드컵인 아르헨티나의 메시와 크로아티아의 모드리치의 맞대결. 새로운 축구 왕제를 꿈꾸는 프랑스의 음바페와 신데렐라 모로코의 충돌. 종착역으로 향하는 카타르 월드컵의 열기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얼어붙었던 영화 시장에 영화 올빼미가 또 하나의 구원투수로 등극했습니다.
어제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개봉한 올빼미는 10일까지 234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았습니다. 개봉 7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던 올빼미는 보름 만에 손익분기점인 210만 명을 넘기기도 했다는데요. 올해 개봉한 200여 편의 한국 영화 중 645와 공조2 인터내셔널 등을 비롯해 손익분기점을 넘은 8번째 영화가 됐습니다. 영화 올빼미는 배우 류준열과 유해진이 주연을 맡은 스릴러 영화인데요. 날은 쌀쌀하지만 한국 영화의 훈풍은 이대로 쭉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어제 카타르 월드컵 8강전에서 모로코가 포르투갈을 꺾고 4강에 진출하는 이변이 일어났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경기 직후 눈물을 쏟았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불행하게도 월드컵 우승의 꿈은 끝났다면서 많은 말과 추측이 있지만 포르투갈에 대한 나의 헌신은 잠시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만은 알아줬으면 한다는 글로 구구절절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글에는 1,300만 명이 넘는 누리꾼들이 좋아요를 눌렀고 프랑스 대표팀의 간판 공격수 은바페와 투병 중인 축구 황제 펠레 등도 댓글로 격려에 나섰는데요. 유럽 다수의 언론들은 호날두가 이제 은퇴를 결심한 것 같다며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죠. 일각에선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구단과 계약을 했다는 추측성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호날두 측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인도에선 곳곳에 자리한 쓰레기산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 인근의 발스와 지역에는 높이 62m에 달하는 쓰레기산이 있는데요. 인근 주민들은 유독가스와 침출수로 매일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쓰레기 더미에선 매일 어마어마한 양의 메탄가스도 방출되는데요. 델리주 가지푸르 지역의 쓰레기산에서 1년간 나오는 메탄가스 양을 환산하면 차량 35만 대와 맞먹는다고 하죠. 문제는 이런 쓰레기산이 인도 전역에 약 3,100개나 되지만 인도 정부도 넘쳐나는 쓰레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 기후위기의 주범도 메탄가스인 만큼 인도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세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빙하기입니다.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대폭 풀었는데도 시장은 여전히 조용하고요. 1년 전 163대 1이던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9대 1로 뚝 떨어졌습니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2년 전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한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최근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 등이 대폭 낮아지며 재건축 추진의 길이 열렸지만 부동산 중개업소엔 문의 전화조차 없습니다. 매도인들도 아직 반응 없고 물건의 변동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서울 4곳, 전국적으론 14곳의 재건축 사업장이 바뀐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게 됐지만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뛰고 실물 경기가 위축되면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국 아파트 매매 심리 지수는 73.1까지 낮아지면서 2주 연속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인천 송도와 세종시 등 외곽 지역에선 고점 대비 절반 가격에 거래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 조치를 완화했지만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고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양시장 역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분석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는 6,548가구 모집에 6만 988명이 1순위 청약을 해 평균 경쟁률 9.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평균 163.8대 1의 경쟁률에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첨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로또 청약이 사라지면서 당첨 최저 가점도 59.9점에서 42.2점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한미 차관급 관료가 현지 시각으로 오늘 미국에서 만나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에 불리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라고 불리는 회의장에서인데요. 우리나라는 이도훈 외교부 2차관, 미국은 호세 페르난데스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이 참석합니다. 이도훈 차관은 출국길에
당연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며 미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와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는데 좋은 협상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주 가장 영향력이 큰 경제 일정은 목요일에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목요일 새벽 4시쯤 미국의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폭을 발표하는데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따라 올려야 하죠. 그런데 앞서 연준이 4번 연속 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씩 올렸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는 연준이 이번 달 0.5%포인트만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77%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려받으셨습니까? 통계를 보니까요. 직장인 1,300만 명은 평균 68만 원 돌려받았고 400만 명은 오히려 평균 97만 원 더 냈습니다. 이번 달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쓴 카드 사용액 등을 토대로 환급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카드 사용액이 소득의 4분의 1을 넘겼다면 12월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쓰시는 게 유리하고요. 4분의 1을 넘지 못했다면 신용카드를 우선적으로 쓰시는 게 낫습니다. 이번 주 생활경제였습니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감염 추세는 최근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기존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동절기 추가 접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5만 4,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4만 6천 명대였던 지난주보다 7,700명이 넘게 증가한 것으로 일요일 기준으로는 지난 9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440명으로 20일 넘게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사망자는 40명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정체됐던 감염 추세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방역당국의 우려대로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17.3명, 올 들어 가장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이 동절기 추가 접종 대상을 기존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오늘부터 12세 이상 청소년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개량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소아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에 걸려도 위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은 낮지만 재감염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다며 접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청소년은 오미크론 변이주에 3 내지 5배 더 쉽게 걸리고 두 번째 감염 위험이 성인보다 1.8배 높으므로 당일 접종은 물론 사전 예약도 가능하고 성인과 마찬가지로 1, 2차 기초 접종을 마치거나 확진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접종 가능합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프랑스 파리 외곽에서 자선기금 마련을 위한 전통 산타레이스가 펼쳐졌습니다. 기록 측정이 없는 경기라서 사람들과 함께 즐기며 달릴 수 있다네요. 출발 신호와 함께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이 힘차게 달리기 시작합니다. 참가자들 모두 빨간 모자와 흰 턱수염으로 꾸미고 오늘 하루 산타로 변신했는데요.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으로 꾸민 참가자도 눈에 띕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이색 산타 달리기 대회 현장인데요. 올해로 44번째를 맞는 이번 대회엔 1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취소됐다가 다시 열려 영하에 가까운 날씨에도 뜨거운 경주를 보여줬다네요. 제15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환경운동가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거리를 행진하며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북을 치며 시위에 나선 원주민들. 사람들은 멸종위기 동물이 그려진 피켓을 들었습니다. 바짝 마른 모습의 나무 인형도 거리를 행진하는데요. 이번 총회에선 전 세계 193개국 대표단이 참석해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과제를 논의 중입니다. 환경운동가들은 지구의 자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더 강력한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총회엔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이 의장국으로 참여한 만큼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네요. 호주 퀸즐랜드에서 고대 해양 공룡의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이 화석은 긴 목과 몸통이 거의 온전한 상태인 걸로 확인돼 관련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네요.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자 묻혀있던 화석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무려 1억 년 전 백악계 시대에 살았던 엘라스모사우루스의 화석입니다. 퀸즐랜드 지역은 백악계 시대엔 바다였어서 이런 해양 공룡들의 화석이 자주 발견되는데요. 하지만 몸 길이가 6m나 되고 기린 같은 긴 목을 가진 엘라스모사우루스의 화석이 이렇게 온전히 발견되는 건 아주 희귀한 일입니다. 학계에선 이번 발견으로 고대 해양 공룡의 진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다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입니다. 러시아군 드론이 전력시설을 집중 타격하면서 우크라이나 오데사 지역에는 150만 명이 정전 피해를 입어 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거센 반격에 나서면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가로등 불빛 하나 없는 도시를 집어삼켰습니다. 건물 곳곳에는 전기 보일러를 대신할 땔감이 쌓여 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러시아군의 드론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지역의 발전 시설이 파괴됐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오데사 대부분 지역의 전기가 끊겨 150만 명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전력망 복구에 최소 2달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Дуже складна ситуація в Одеській області. Підключена лише критична інфраструктура і настільки, наскільки є можливість постачання електрики. 혹독한 겨울 추위를 무기화하려는 러시아가 전력 시설을 집요하게 노리자 우크라이나의 반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 중인 남부 요충지 멜리토폴은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습으로 민간인 사망자 1명과 부상자 10명이 발생했습니다. 도네츠크 지역도 포격을 받아 민간인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양측의 공방이 격해지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강력한 무기 생산을 늘리고 있다고 밝혀 확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달을 향한 인류의 여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나사의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첫 번째 임무를 수행한 무인우주선 오리온이 달 궤도 비행을 마치고 지구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일본의 우주기업은 민간 기업 최초로 달 착륙 우주선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낙하산에 매달린 캡슐 우주선이 천천히 바다에 내려앉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무인우주선 오리온이 달 궤도 비행을 마치고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인류의 달 복귀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첫 임무를 맡아 지난달 16일 발사된 지 25일 만입니다. 나사는 오리온의 귀환 과정이 완벽에 가까웠다고 자평했습니다. We are adventurers. We are explorers. We always have a frontier. And that frontier is now to continue exploring the heavens. 우주 비행사를 태우기 위한 안전성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은 오리온이 무사히 귀환하면서 나사의 유인 우주선 발사 계획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And so we need to make sure that heat shield performs as we intend it to perform so we can fly crew on Artemis 2. 같은 날 일본 우주기업 아이스페이스가 독자 개발한 달 착륙선도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달 표면에는 내년 4월 말쯤 착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 착륙에 성공한다면 러시아, 미국, 중국에 이어 4번째로 성공한 나라가 되는데 민간 기업의 첫 달 착륙이란 성과도 거두게 됩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외국 영화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던 아바타가 13년 만에 속편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에 맞불을 놓은 영화는 흥행 보증수표, 윤재균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 영웅입니다. 얼어붙은 극장가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정설민 기자입니다. 푸른 피부의 나비족,
또다시 판도라 행성을 노리는 인류의 침략에 맞섭니다. 전편의 숲에서 바다로 주 무대를 옮겼고 환상적인 바다와 신비로운 생명체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Amazing freediving instructor who teaches our Navy SEALs to take us really through a whole year of training. 전 세계 흥행 1위 기록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아바타. 13년 만에 속편으로 돌아오면서 한국을 첫 개봉 국가로 정했습니다. 상영 시간은 무려 192분. 3시간이 넘지만 지루할 틈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Never heard anybody complain about getting more for the same price. And from people that have actually seen the film, we haven't had any complaints about the length yet.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1년을 그린 영화 영웅도 일주일 간격으로 개봉합니다. 동명의 뮤지컬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해운대와 국제시장으로 쌍천만을 기록한 윤재균 감독의 8년 만의 신작입니다. 뮤지컬 영웅 초연부터 14년간 안중근을 연기한 정성화부터 김고은, 남훈이 등 애절한 노래를 현장에서 라이브로 담아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31살의 일기로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때 젊은이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그 숭고한 희생을 했는가. 할리우드와 충무로의 대작 빅매치가 얼어붙은 극장가를 녹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제주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 중부와 전북, 영남 지역은 오후부터 밤 사이 눈비가 예상되고요. 특히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퇴근 시간 무렵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의 양은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 5mm 미만으로 양이 적겠지만 기온이 낮은 경기 북부와 동부, 영서 지역은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충북과 전북, 경북 북서대륙에도 1cm 안팎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 영하 1.2도, 대전 영하 3.2도, 대구는 0.9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5도, 광주 7도, 대구는 9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수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주 중반부터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추위가 심해질 텐데요. 겨울철 건강관리의 핵심은 바로 체온 유지입니다. 체온이 1도만 낮아져도 면역력이 30%나 내려가고요. 반대로 체온이 1도만 높아져도 면역력이 5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체온을 올리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따뜻한 성질의 음식으로는 생강과 단호박, 부추 등이 있는데요. 체내 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주면서 체온을 올리는 데 도움되겠습니다. 또 체열의 40%가 근육에서 생성되는데요. 운동을 통해 몸의 근육량을 증가시키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지면서 체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 마칩니다. 활기찬 한 주 되십시오. 내일 아침 7시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